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 농업이죠. 자, 농업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제 좀 말이 좀 약간 뭐 좀 생소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농업지역을 처음에 구분할 때 우리나라 농업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형의 영향이에요. 지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뭐냐? 동쪽이 낮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동고서저의 지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잖아. 이렇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자, 물론 이제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서해 바다 쪽이 될 것이고 여기는 무슨 바다야? 동해 바다가 되겠죠.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동쪽이 높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높은 동쪽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이란 얘기예요. 주로 산지 지역이고 반면에 서쪽은 낮고 완만하잖아. 그럼 이제 무슨 지역이란 얘기겠어? 평야 지역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쪽이 낮고 완만한 평야고 동쪽은 높고 험한 산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평야지대 같은 경우에 낮고 완만한 지역은 물이 땅에 잘 고이겠죠? 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이 뭐겠어? 쌀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야 지역은 있잖아. 쌀을 재배하는 주로 논농사 위주 지역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이 산지 지역은 경사 급하다 보니까 지면에 물이 안 남아 있겠죠. 뿌리가 긴 작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뿌리가 긴 작물을 우리가 흔히들 밭작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무슨 농사 위주로 이루어지냐? 밭농사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있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과서는 아무래도 있잖아. 이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의 그 자료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나올 뿐이에요. 우린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역이 되겠죠. 자, 주로 동쪽은 밭농사 위주의 농업이 나타난다. 반면에 서쪽은 바로 논농사 위주의 농업이 나타난다. 왜? 동쪽은 산지고 서쪽은 뭐기 때문에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서해안 쪽에 해당하는 이 경기도, 물론 평야지역이니까 논농사 비율이 높겠지만 대도시가 많다 보니까 도시화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 부산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 경남 일부 지역도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도시화가 된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놨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만 동쪽은 밭농사 위주의 산지, 서쪽은 논농사 위주의 평야지대 이렇게만 일단 두 개로 구분하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논의 비율 높은 건 평야 지역이고 밭의 비율 높은 거는 이렇게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은 주로 이제 어디가 되겠어? 이렇게 강원도나 경상북도가 밭농사 비율 높겠고 반면에 여기 전라도 지방과 충청도, 충남 지역은 바로 뭐겠어? 논의 비율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밭농사만 거의 이루어지는 곳이 있죠. 여기 조그맣게 여기 보이는 여기 제주도. 제주도는 있잖아. 우리가 토양 그 암석의 특징상 비가 오면 현모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땅으로 다 스며들죠. 지표면에 물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주도는 뭐 평지건 경사지건 상관없이 다 밭농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주가 써 있는 거죠. 밭농사 비율 높은 곳으로. 아마 요 색깔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그림이죠. 자,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동쪽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백산맥이 나타나는 이 동해안 쪽은 주로 산지이기 때문에 밭농사 비율 높다. 행정구로 따지면 어디겠어? 강원도,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죠. 반면에 이쪽, 이 서해안 쪽은 낮고 완만한 평야지대다 보니까 논농사 비율이 높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이 어디겠어요? 전남, 전북, 충남 이게 되겠죠. 여기는 주로 이제 평야지대니까 무슨 농사 비율 높겠어요? 논농사 비율 높을 거고. 반면에 여기는 주로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무슨 농사 비율 높겠어요? 밭농사 비율 높겠죠. 자, 반면에 이제 이렇게 경기도, 서울 대도시 인근 지역과 부산이라는 또는 울산이라는 대도시 인근 지역, 여기는 주변에 도시화된 지역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야 지역은 여기 나와 있는 평야 지역은 논농사 비율 높고 산지 지역은
반농사 비율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도시화된 지역. 자, 여기 도시화된 지역. 주변에 이제 위성도시나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지 비율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걸 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걸 우리가 대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도시 인근 지역에는 위성도시나 신도시 많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든 땅이나 건물이 지어진 땅이 많겠죠? 자, 대지 비율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농업지역을 이렇게 논농사, 반농사 지역으로 나누는 건 이렇게 산지냐 평야냐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농업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 요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거는. 자, 우리가 농업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경지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지율. 이 경지라는 게 뭐겠어? 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거 쉬운 말로 앞에 농자가 빠진 거야. 농경지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면적 대비 농경지 비율값. 그게 바로 경지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지율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경지율이라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농경지라는 건 어디에 많겠어? 산지에 많겠니? 평야지대에 많겠니? 평야지대에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경지율이 높은 곳은 어떤 곳이냐? 평야 지역이 경지율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산지 지역은 경지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이제 도시화된 지역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도시 지역으로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농경지 비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산지보다는 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라고 쓰느냐? 도시화된 지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평야 지역이에요. 근데 그 평야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어디야? 전남, 전북, 충남 이런 게 아니겠어? 자, 경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평야 지역이에요. 자, 전남, 전북, 충남인데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경지율 높고 반면에 산지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 경북, 충북이 경지율 낮다. 그럼 도시화가 많이 된 경기도나 경남은 그 중간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경지율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경지라는 걸 또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우리 농경지라는 건 있잖아. 두 개로 되어 있어. 논과 뭘로만 되어 있습니까? 밭으로만 되어 있어요. 논과 밭으로만 된 게 바로 경지야.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 면적 중에 논과 밭 면적 비율이 바로 뭐겠어? 경지율이 되는 거야. 왜? 논과 밭이 농경지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의 비율 한번 따져볼게요. 논의 비율. 자, 이 논의 비율은 어디가 높겠냐? 아무래도 논이라는 곳은 바로 벼농사하는 것. 지면에 물이 많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사지보다는 평야 지역이겠지? 그러니까 논의 비율 높은 곳 어딥니까? 평야 지역이 논의 비율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경사지가 있는 산지 지역은 지면에 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밭작물 위주로 하겠지? 그러니까 논의 비율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산지 지역은 논의 비율이 낮아요. 그럼 도시화된 지역은 그 중간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경지율과 논의 비율은 뭐합니까? 서로 비례하죠. 비례. 안 그래? 자, 경지율 높은 곳이 논의 비율도 높고 경지율 낮은 곳이 논의 비율도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농경지라는 건 논 아니면 밭이야. 그러니까 자, 농경지 중에서 논의 비율이 높을수록 밭의 비율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밭 비율 한번 또 써볼게. 밭의 비율. 평야 지역은 자, 경지율이 높은 곳은 평야야. 자, 그런데 자, 평야 지역은 그 경지 중에서도 논의 비율이 높아. 그럼 논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은 가장 뭐 하겠어? 낮겠죠. 밭의 비율 가장 낮은 건 뭐야? 평야 지역이더라. 그럼 산지 지역은 논의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 높겠죠? 그러니까 산지 지역은 밭의 비율이 높더라. 그럼 도시화된 지역은 뭐겠어? 중간값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 비율과 밭의 비율 보면은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 안 그래?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 논의 비율 높을수록 밭의 비율 낮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게 경지율을 통해서 논의 비율을 판단할 수 있고 논의 비율을 통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어? 밭의 비율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밭의 비율을 우리나라 여기 행정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행정구역별로 하나씩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가
바세 비율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산지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 경북, 충북은 바세 비율 높고 반면에 평야 지역에 해당하는 전남, 전북, 충남은 바세 비율 낮다. 그럼 여기 경기와 경남은 중간값이다. 순서대로 다 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누가 1등이냐 누가 꼴찌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바로 크게 뭉뚱그려서 행정구역을 분류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때. 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바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산지 지역이지만 이 산지 지역보다도 바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주도예요. 현무암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지면에 물이 안 남아있죠. 논농사 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하겠어? 밭농사 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세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제주도 전체 농경지의 거의 99%가 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 밭이란 얘기죠. 그럼 바세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논해 비율이 가장 뭐 하겠어? 낮겠죠. 그러니까 논해 비율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다. 이런 얘기야. 제주도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아까 내가 이 경지율과 논비율과 밭비율의 상관관계를 얘기한 거니까 그래. 제주도가 바세 비율 높으니까 당연히 논해 비율 가장 낮겠죠. 그럼 이렇게 논해 비율이 낮으면 경지율이 가장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까 상관관계는 그랬잖아. 근데 이 제주도만큼은 논해 비율 가장 낮으니까 경지율이 가장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지율 높은 곳이 어디야? 제주도이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안 맞잖아. 아까 말한 대로 평야 지역 경지율 높아요? 논해 비율 높아요? 밭 비율 낮아요? 이거지. 근데 자 그러면 밭의 비율이 높아요? 논해 비율 낮아요? 당연히 경지율 낮아야지. 밭의 비율 가장 높아요? 논해 비율 가장 낮아요? 경지율이 가장 낮지 않고 가장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바로 뭐겠어? 요 제주도가 경지율이 최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제주도가 경지율, 농경지 비율이 최대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전에 지형 시간에 했잖아. 제주도 지형할 때 안 그래? 판판한 용암평원으로 거의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기 때문에 마그마가 잘 흐르죠. 흐르다 보니까 완경사의 판판한 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먼 바다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바다 위에 떠 있는 제주도의 모습은 거의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판판한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현무암질 마그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우리가 유동성이 매우 크잖아. 유동성이 커서 뭐가 됐어? 용암평원이라고 했잖아. 용암평원. 여러분들이 용암평원 하면 저기 철원, 연천 일대 용암대지만 생각하는데 제주도도 상당수가 용암평원 지역이에요. 왜? 이런 마그마가 분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가 용암평원지대이기 때문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농경지 비율 높아요. 다만 토양적 특성상 물이 땅속으로 잘 빠지니까 논농사는 거의 안 되고 밭농사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지율과 논비율과 밭비율을 알아두시고 상관관계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다만 제주도는 경지율만큼은 예외다. 요게 중요하다 얘기죠. 아마 이제 내가 칠판에 써준 거 아마 여러분 그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경지율, 논비율, 밭비율 얘기했잖아. 경지율 높은 평야 지역, 논해 비율 높아요. 논 비율 높으니까 밭 비율 낮아요. 자, 밭 비율 높은 산지 지역, 논 비율 낮아요. 그러니까 논해 비율 낮다는 얘기는 경지율이 낮은 곳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제주도는 밭 비율 높지만 논해 비율 가장 낮아.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런데 경지율이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높다. 왜 가장 높으냐? 현무암질 용암평원 지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가장 판판한 면이 넓은 동네가 넓은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어디야? 제주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지율을 딱 하면 경지율을 물어보잖아. 누가 1등입니까? 제주도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평야 지역에 해당하는 전남, 전북, 충남이죠. 자, 우리가 제주도가 1등이야. 평야 지역이야. 이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시화된 지역, 뭐 경기나 경남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산지 지역이 가장 경지율 낮은데 가장 경지율이 낮은 곳을 우리는 좀 한 개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가장 높고 험한 산이 많은 강원도.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여기 경지율이 가장 낮은 거 여기 내가 써야 되겠네. 여기 경지율이 가장 낮은 곳 어디냐? 그게 강원도다. 산지 지역으로서 강원도가 가장 경지율 낮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예요.
근데 논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아, 제주도죠. 여기 제주 여기 써 있잖아. 논해 비율 가장 낮은 거 제주도. 그러니까 강원도보다도 더 낮은 곳이 어디야? 제주도. 밭의 비율이 거의 99%에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보면은 자, 논해 비율 높은데 어디입니까? 평야 지역에 해당하는 전남, 전북, 충남.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지? 자, 그러면 도시화된 지역, 산지 지역. 그래, 산지 지역 중에서 가장 논해 비율 낮은 곳은 강원도지만 얘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야? 제주도다 얘기죠. 그래? 이거 빨간색 요거 말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밭의 비율 가장 높은 게 어디겠어요? 제주도. 그 다음에 어디야? 산지 지역. 제주 다음에 강원도 나오겠죠. 여기 밑에는 평야 지역이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1번부터 9번까지 우리나라 도별 순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거만 기억하고 다만 경지율 가장 낮은 곳 강원도. 알았지? 그럼 당연히 제주도 빼고 가장 경지율, 논비율 낮은 곳 어디야? 강원도.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밭비율 높은 거 어디야? 강원도. 알았지? 자, 이렇게 제주 다음엔 강원도. 알았지? 제주가 꼴찌면 바로 그 위는 뭐야? 강원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주세요. 제주도와 강원도는 뭐에 있다? 붙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만 얘는 떨어져 있죠. 그렇지?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밭의 비율이 있어요. 밭 비율 가장 높은 게 어디야? 제주도잖아, 제주도. 제주도. 그 다음 높은 게 어디야? 산간 지역인 강원도 또는 충북 아니면 여기 경북. 밭의 비율 가장 낮은 거. 상대적으로 논해 비율 가장 높은 곳이겠지? 그게 어디겠습니까? 여기 평야 지역에다가는 전남, 전북, 충남이 되겠죠, 이렇게. 자, 표 볼 수 있겠죠? 우리 다 외웠어, 이제. 자, 이제 겸업농가 비율이랑 한번 잠깐 볼게. 겸업농 비율. 자, 이제 요거 여러분들 뭐 굳이 필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필기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울게요. 자, 겸업농 비율. 자, 우리가 이제 겸업농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우리 겸업농이라는 건 이거야. 뭔가 일을 2개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우리는 농업소득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농사 이외의 소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농해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업소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1차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농해소득은 2차와 3차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농해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농업 이외의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하는 농가를 우리는 겸업농 또는 겸업농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겸업농, 여기 이제 뭐, 자, 가구로 따지면 겸업농가, 이렇게. 자, 어떤 얘기겠어? 이런 얘기겠죠? 자, 어느 집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는 있잖아. 딸기 농사 지어요. 이 두 분은 무슨 농사 짓는다고? 딸기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딸기 농사 지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농업소득이잖아. 그럼 농가 맞지? 농사 짓는 가구니까. 근데 아들내미는 공장 가서 일해요. 우리 공장이라는 건 몇 차 산업이야? 2차 산업이고. 자, 거기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는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백화점은 뭐야? 3차 산업이죠. 그럼 이런 농가를 뭐라 그러는가? 겸업농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겸업농가라고 하는 거고, 자, 이와는 반대로, 자, 이거 뭐가 있냐? 오로지 농업소득만 있는 거. 농업소득. 자,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전부 다 농사 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오로지 농업소득만 있어. 그러니까 농사만 전념해서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농가를 뭐라고 그래? 전업농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겸업농과 전업농은 뭐겠어? 반비례 관계겠죠? 자, 어느 지역에 농사 짓는 농가가 있어. 겸업농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가 있어? 전업농의 비율이 낮다는 얘기고, 전업농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겸업농의 비율이 낮다는 얘기 아니겠어?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의 시험의 선지가 뭐겠어? 이게 자료가 주어지면 선지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게 자료가 주어지면 선지는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아, 반비례 관계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겠고, 겸업농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야? 아, 그 농가 중에 이렇게 공장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2차나 3차 산업이 많은 동네는 어디겠어? 당연히 도시지역이죠.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농해소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에요. 자,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뭐가 되냐? 농업 이외의 소득이 나타날 수 있죠. 왜? 대도시가 가까우니까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이런 농해소득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농촌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관광지에 관광지.
여러분 관광 사람은 다 서비스업이니까 3차 산업 아니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도시 인근 농촌이거나 아니면 관광지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얘기하면 어디가 되겠어? 제주도가 되겠죠, 제주도. 안 그래? 제주도. 자, 우리 대도시 인근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구역 어디겠습니까? 경기도 되지 않겠니?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와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겸업농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서울이라는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농촌지역이고 관광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달한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같이 농사 지어도 이런 소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겸업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와 제주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겸업농 비율 1, 2등 어디입니까? 경기도와 제주도. 경기도는 대도시 인근이라서, 제주도는 무슨 산업 발달돼서? 관광산업 발달돼서. 자, 누가 1등입니까? 경기도. 제주도 2등.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왜? 통계값의 자료 시기에 따라서 제주도가 1등일 수도 있고 경기도가 2등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있잖아. 1, 2등을 외우지 말고 야, 경기와 제주도가 겸업농 비율이 매우 높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경기와 제주가 높은데 그 다음 어디 높으냐? 강원도네요. 여러분들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행지로 많은 곳이 어디야? 강원도 아니겠니? 그러니까 강원도 또한 관광지로 발달돼 있다 보니까 겸업농 비율이 높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제주 겸업농 비율 높고 강원도, 그 다음에 충북, 충남. 뭐 충북과 충남은 왜 그렇겠어? 아무래도 대도시인 서울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업농 비율을 외울 때 우리가 경기, 제주가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이거 알아? 시계 방향. 자, 겸업농 비율 높은데 어디야? 경기, 그 다음에 제주. 그 다음 어디야? 시계 방향. 강원, 충북, 충남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여기가 내가 이게 말한 게 강원, 충북, 충남 무슨 방향이란 얘기야? 시계 방향이란 얘기야. 뭐 꼭 시계 방향으로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경기, 제주, 강원도가 높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꼴찌를 알아두셔야 돼. 가장 겸업농 비율이 낮은 곳 어디야? 경북이죠? 경북. 근데 그럼 겸업농 비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봐. 뭐의 비율이 가장 높겠어? 전업농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거죠? 전업농 비율이 바로 뭐야? 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야? 경상북도겠죠. 그럼 전업농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경기와 제주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외울 때는 경기, 제주, 그 다음에 시계 방향, 강원, 충북, 충남. 꼴찌는 경북.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겸업농가 비율까지 마치면은 아마 여러분 표에 나와 있는 거, 거기 교재에 있는 표에 있는 거 다 설명한 걸 겁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여기? 자, 뭐라고 하냐, 여기. 겸업농가 비중이죠? 겸업농 비중은 어디가 높아요? 제주, 경기. 그럼 아까 경기, 제주라며요. 그래, 연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니까 함부로 외우지 말고 경기, 제주를 묶어서 기억해라. 그 다음 이제 어디가 되겠습니까? 강원, 충북, 충남. 꼴찌는 경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농가 대비 전업농가 비율이 가장 높잖아. 겸업농 비율 낮다는 것은 전업농 비율이 가장 높다. 이 뜻 아니겠어?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농가수, 겸업농가, 전업농가 다 농사 짓는 분들 아니겠어? 그러니까 농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 경상북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농업이 활발한 지역 중에 그나마 인구 가장 많은 도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농가수 가장 많은 곳은 어디야? 경상북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겸업농가도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도 순서 외워두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도 꼭 순서를 내가 외우는 걸 강조하긴 하지만 이해하면서 외워야지 우리가 쉽게 안 까먹은 거예요.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겸업농가 비중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어디가 높아요? 경기, 제주. 요때는 이제 제주와 경기가 높지만 경기 살짝 더 높네. 겸업농가 비중. 그럼 겸업농가 비중 누가 가장 낮아요? 경북. 이렇게 경북. 참고로 여기 시설재배라는 게 있거든. 시설재배는 뭐겠어?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게 있겠죠? 안 그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온실인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있잖아. 땅값이 비싼 데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 인근 농촌 지역이에요. 땅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에만 재배하는 게 아니죠. 추운 겨울에도 재배해야 돼. 그러니까 비싼 땅값에 걸맞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농사 지으면 안 되겠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온실 만들어서 농사 지어야 돼. 그럼 비닐하우스나 온실이 곧 뭐겠어? 시설재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시설재배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땅값이 높은 곳이에요. 땅값이 비싼 곳. 그럼 어디야? 대도시 인근. 그럼 우리나라 대도시는 서울하고 부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기도하고 경남, 부산 인근의 경남과 서울 인근의 경기도가 시설 작물 재배 비중이 높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왜 제주도는 왜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이 높아요? 거기는 대도시도 아닌데 인근이?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있잖아. 난대성 작물. 우리가 꼭 제주도에서 귤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더 고부가가치 농작물이 키위 또는 한라봉 또는 레드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우리나라 기후와 안 맞는 난대성 작물이에요. 아열대성 작물이란 말이야. 근데 제주도가 그나마 이제 비닐하우스 하면 아열대성 작물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인근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난대성 작물을 주로 재배하다 보니까 시설 작물 재배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설 재배 면적 비중, 시설 작물 비중이 높은 거, 요 높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경상남도, 경기도, 제주도. 자, 순서 외우지 마시고 상위 그룹 딱 세 군데 알아두세요. 알았지? 다만 제주도가 시설 작물 재배 비중이 높은 게 뭐겠냐? 이거는 이제 바로 아열대성 작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열대성 작물을 하기 때문에 된 거고, 경기도와 경남은 서울과 부산 인근 지역은 땅값이 비싼 농촌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또는 기후 환경이 안 맞는 시기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시설 재배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우리가 설명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농업지역 구분을 한번 가볼게요. 자, 농업지역. 자, 우리나라 이제 농업지역을 구분이 있는데, 자, 우리 여기 전통농업지역과 원예농업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예농업이라는 게 뭐겠어? 채소, 과일, 꽃이죠. 그럼 여러분들, 채소나 과일이나 꽃은 어때? 특징이? 운송비가 비쌉니다. 수확과 동시에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소, 과일, 꽃은 어떻게 돼야 돼? 소비자에게 빨리 갖다 줘야 돼. 근데 이런 원예작물, 채소나 과일이나 꽃을 주로 소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도시에 대도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소비지가 여기기 때문에 재배한 농작물을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소, 과일, 꽃,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곳은 주로 대도시 인근 지역이에요. 그 대도시 근교 지역에서 원예농업을 주로 합니다. 채소, 과일, 꽃. 자, 이 대도시 근교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당연하죠. 인구가 증가하겠죠. 왜? 대도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청장년층이 오겠지. 안 그래? 청장년층. 그래서 대도시 근교 지역은 비록 농촌이지만 인구 증가해요. 자, 어떤 작물 재배한다고? 원예작물. 채소, 과일, 꽃. 자, 내다 팔기 위한 목적이죠. 채소, 과일, 꽃을 재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상추를 재배했어. 그 상추 자기가 다 먹습니까? 아니죠. 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도시와 가깝다 보니까 겸업농의 비율이 높겠죠. 그러나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전통농업지역은 있잖아. 전통농업지역은 여기서 재배한 채소, 과일, 꽃을 자, 냉장 보관하면서 운송하다 보니까 운송비 비싸지 않겠니? 그러니까 운송비 비싸니까 대도시 가면 가격이 비싸지 안 비싸죠? 비싸지지. 근교농업지역의 농작물보다도 운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도시 먼 지역은 원예작물 중심으로 재배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원거리,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는 인구 감소하는 농촌을 말하는 거죠.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거, 이초량도 나타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있잖아.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 운송할 때 운송비가 비싸지 않은 거, 냉장 보관, 냉동 보관 할 필요 없는 것들. 뭐야? 쌀, 주곡 중심 작물, 벼농사 위주 농업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야? 대도시와 멀다 보니까 출퇴근이 힘들죠. 대도시로 해. 그러니까 전업농의 비율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통농업지역은 주로 벼농사 위주고 원예농업지역은 대도시 근교 지역으로서 주로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채소, 과일, 꽃 등을 재배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는 주곡작물, 벼농사 말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은 일단 대도시 가까운 곳은 원예농업 중심의 농업이고 대도시 멀리 떨어진 곳은 바로 벼농사 중심의 농업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원예농업, 채소, 과일, 꽃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원예농업 지역은 자, 운송비가 비싸요. 운송비가 비싸니까 기본적으로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재배합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하는 농업을 뭐라고 그래? 근교농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하는 원예농업을 뭐라고 그래? 근교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교농업은 일단 대도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죠. 자, 땅값이 비싸니까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니까 집약적 형태로 농사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농사를 한 번만 지어야겠어? 땅값이 비싼데 여러 번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작물의 종류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시와 가까우니까 겸업농의 비율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번 재배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 비닐하우스나 온실, 시설 재배해야 되는 거죠. 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하고 여름하고 뭐 가을에, 아까 봄에 채소 재배하고 가을에 채소 재배. 우리 여름하고 겨울은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채소 재배가 힘들거든? 그렇다고 여름에 채소 재배 안 하니? 땅값 비싼데? 거기 저온 창고 만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채소 재배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비닐하우스나 온실 안에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채소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농사를 짓는 거지. 그래야지 비싼 땅값을 극복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리지 않겠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설 재배 비중이 높은 게 대도시 가까운 곳의 원예농업. 뭐라고 그래 이걸? 근교농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예작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 인근 지역에 사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소규모 집약적 다양한 작물 그리고 시설 재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대도시 먼 데서는 싹 다 벼농사만 합니까? 대부분 다 벼농사 하겠지. 대도시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원예작물 재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하는데 아무리 도시와 멀더라도 이렇게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이 발달했어. 그럼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지. 우리도 한번 벼농사 중심의 농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원예작물 한번 재배해보자. 왜? 대도시로 운송하는 조건이 좋아지니까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해졌잖아. 안 그래? 빠른 시간에 운송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운송 시간이나 운송비가 절약되잖아. 그럼 이제 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원래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하던 곳이지만 이렇게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잖아. 그럼 얘도 우리도 원예작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 먼 데 사는 원예농업을 뭐라고 그래? 원교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도시 근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의 특징이 어떠냐? 대규모예요. 아무래도 땅값이 싸니까 좀 더 큰 규모로 농사 짓겠죠. 넓은 땅을 이용하니까 조방적 형태죠. 그런데 작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요. 여기는 기후 조건이 알맞은 곳에 알맞은 작물만 하는 거야. 이 동네 기후 조건에 알맞는 작물만 하는 거야.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 대도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교통의 발달로 원예 농업을 하는 원교 농업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1년 내내 농사 짓지 않아요. 여기는 1년 내내 농사 짓지.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이런 비닐하우스, 온실, 시설을 통해 가지고 1년 내내 농사 지어야지만 그 비싼 땅값을 극복할 수 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농사 짓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안 짓고 뭐 하냐? 그래. 자, 우리 동네는 여름에만 농사 지어. 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된다? 더워서 채소 재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름이 뭐 하기 때문에 서늘해서 잠깐만 이거 빨간색은 좀 그러네. 서늘한 느낌이 안 드네. 여름이라고 하고. 자, 여름은 뭐해서? 서늘해서. 우리는 여름이 서늘하니까 서늘한 여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비닐하우스 없어. 여기는 여름에는 바로 온실이나 시설을 통해서 저온 창고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안을 선선하게 해서 채소 재배하잖아. 비용이 많이 들지. 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여름이 서늘해. 너희들 있잖아. 도시와 가까워 가지고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저렴할지 몰라도 너희들 있잖아. 시설 유지하는데 비용 많이 들지.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더 저렴하게 고급스러운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이런. 자, 또 어떤 경우냐? 겨울이 뭐해서? 온화해서. 야, 여긴 겨울이 추우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만들잖아. 난방비 많이 들지 않니? 자, 근데 우리는 봐봐. 우리는 비록 좀 너희들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겨울에 온화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안 만들어도 돼. 너희들처럼 난방비,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 우리가 더 저렴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야. 유리한 기후 조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유리한 기후 조건이 여름이 서늘하거나 겨울이 온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교농업 지역은 1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만 하는 곳이 있고 겨울에만 하는 것이 있더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꼭 써줄 게 있어요. 원교농업 지역은 어떤 걸 이용합니까? 여기 써놨네. 유리한 기후 조건을 활용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유리한 기후 조건이 요거 두 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교 농업 지역은 연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특정 시기, 유리한 기후 조건에 맞춰서 그때만 농사 짓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된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림 바꿔서 우리가 근교 농업은 근교, 소규모 집약조, 시설 재배, 겸업농 비율, 작물의 종류가 다양하죠? 원교 농업은 원거리, 대규모 조방적, 맨 땅에 재배합니다. 노지 재배라고 그래요. 시설을 필요로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노지 재배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잘 이거 써놔야 돼. 이거 노지 재배라고. 노지 재배라고 해놔야 돼. 노지 재배. 맨 땅에 재배하는 거. 그 노지 재배하는 이유가 뭐겠어? 유리한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러죠. 유리한 기후. 그럼 유리한 기후가 뭐 있습니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한번 잠깐 볼게. 여러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뭐겠습니까? 근교농업. 서울 주변의 경기도권 아니면 부산 인근 지역의 경남 일부 지역. 거기서는 근교농업인 거야. 거기에 근교농업 특징 그대로 써놨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 자 유리한 기후 조건. 여름이 서늘한 곳이 있겠네? 여름이 서늘한 곳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대관령 강원도 쪽과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저 진안고원, 전라북도. 그 강원도가 그래서 이렇게 서늘한 여름을 이용해서 채소 재배 비중이 매우 높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저기 대관령 그리고 여기 뭐야? 진안고원. 서늘한 여름인 거죠? 안 그래? 서늘한 여름. 이거 두 개 고위평탄면 지역. 그러나 이제 겨울이 온화한 지역도 있네? 그럼 겨울이 온화한 지역 어디입니까? 겨울이 남해안 일대잖아. 겨울이 온화한 곳 어디야? 남해안 일대잖아.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어디야? 전라남도 아니면 또 어디야? 경상남도 이런 데.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온화한 데를 온화한 기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맨 땅에다가 그냥 피린하우스 온실 없이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도 우리가 겨울에 먹는 그 김장김치 있지? 그때 배추 엄청 많이 수확하잖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거. 김장 배추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막대한 양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거야. 전남, 경남 이렇게. 물론 제주도도 채소합니다. 알았지? 제주도도. 다만 제주도는 전남이나 경남보다 땅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얘네들보다 많지는 않지. 안 그래? 생산량 엄청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채소가 생산되는 지역 하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우리나라에서 채소 생산 가장 많은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뭐야? 김치 아니니? 그 김치도 어떻대? 김장김치. 우리나라 채소 생산량 1등, 2등이 전남, 경남이에요. 알았지? 김장배추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쓰면은 채소 생산량이 1등, 2등인 곳이 전남, 경남 이렇게 되겠어요. 이 고위평탄면 지역도 채소 생산량은 많지만 얘네들보다 많지 않아요. 왜? 여기 산간지방에 여름이 서늘한 지역이 산 꼭대기니까 면적 자체가 넓지 않겠지. 여기 쫙 광활하게 펼쳐져 있겠지. 자, 생산량 1, 2등은 전남, 경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농업지역 구분까지, 농업지역 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주요 농산물과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